오늘은 헝가리 출신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였던 산도르 페렌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상적이나 기술적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페렌치가 정신분석에 기여한 바는 지대합니다. 초기부터 프로이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정신분석을 위해서 해왔는데 개인적인 관계와 어떤 공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프로이드와 페렌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정신분석의 역사를 이해할 때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페렌치는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비엔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96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1907년에 그런 이분의 삶을 바꿔놓는 어떤 계기가 된 꿈의 해석,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발견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자기를 프로이드에게 그 다음에 소개한 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융과 페렌치, 프로이드 이 세 분이 1909년에 미국에 함께 가서 프로이드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이런 기회를 맞습니다. 정신분석의 초기에 있었던 이러한 만남들은 그 이후에 정신분석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페렌치가 1908년에 처음 프로이드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태어난 헝가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신분석을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1910년에 IPA 국제 정신분석 학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때 이러한 계획을 먼저 입안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페렌치입니다. 거기에서 초대 회장으로 융이 선출됩니다. 그렇지만 그 입안 과정에서는 페렌치가 깊이 개입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페렌치의 어떤 유명한 저술 중에 하나가 1909년에 출간된 내사와 전이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이 된 내사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뛰어난 독창성과 임상적 통찰을 잘 담은 여러 개의 논문을 출간하셨어요. 그는 특히 텔레파시에 의한 의사소통, 텔레파시에 의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의 깊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떤 면 선사시대로부터 기인하는 외상적 기억들이 후대로 전승된다고 하는 개통발생적 가설, 개체발생적인 가설, 개통발생적인 가설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정신분석에 쓰는데 이런 개통발생적인 가설을 이분이 주장하고 또한 여기에 프로이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증 장애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세우는데 프로이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분야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프로이드하고 관계에서 페렌치는 1914년부터 1916년까지 각각 한 3주씩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분석을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페렌치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는 양가 감정의 문제였는데 이에 한 대표적인 예가 이분은
1919년에 기젤라라는 분과 결혼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묵고 있던 집의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렌치는 자기가 결혼한 이 기젤라 뿐만이 아니라 기젤라의 둘째 딸인 엘마에게 대해서도 깊은 어떤 정서적인 친근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기젤라 그리고 그 기젤라의 딸인 엘마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기젤라와 결혼한 이후에 바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분석했던 프로이드가 이 자신의 결혼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프로이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기술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전이를 잘 다뤄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학술적으로 1937년에 끝낼 수 있는 분석과 끝낼 수 없는 분석이라는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페렌치는 페렌치가 초기에서는 정신분석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프로이드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점차 프로이드로 멀어지는 계기가 생기는데 1919년에 페렌치는 그 당시에 자기가 있던 부다페스트 대학에 정신분석학 교수자를 사임하고 그때부터 자기 환자를 돌보는 일과 정신분석 기법에 대한 글을 쓰는데 전념합니다. 그 전해인 1918년에는 부다페스트에서 제5차 IPA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국제정신분석학회 회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조국인 헝가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정치적 불안 때문에 그 당시로는 회장 자리를 가질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존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에는 페렌치는 자신이 적극적 기법이라고 부른 임상 기법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초기 외상이 깊은 환자들에게 어떤 정동적 차원의 발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법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접근법을 이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자유현상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기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본 부분이죠. 1924년에 페렌치는 자기의 동료인 어떤 랑코와 함께 정신분석의 발달이라는 저서를 출간합니다. 여기에서는 현대 정신분석에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선구적인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페렌치는 랑코와 함께 분석가와 환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전이 분석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분석 과정에서 자기의 부정적인 전이를 프로이드가 충분하게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던 페렌치의 입장이 승화돼서 자기의 논문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됐죠. 그리고 전이의 모성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분석 치료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좀 단축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이러한 페렌치의 태도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존스 그리고 마지막엔 프로이드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게 됩니다. 어떤 페렌치가 비난받았던 것 중에는 환자의 분석가 간의 신체 접촉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한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정신분석 관계에서 두 파트너 간의 상호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제안, 획기적인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프로이드는 페렌치가 정신분석 기법이 지지하는 환자와 분석가 간의 어떤 신체 접촉도 있어서는 안 되며 환상과 정동들의 의사소통에 국한시켜서 정신분석이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정신분석 기법에 반하는 이러한 이론들을 세웠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만족을 환자에게 주려고 했다고 하는 점에서 윤리적인 경계를 넘어섰다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프로이드와의 후기에 긴장관계에 있긴 했지만 프로이드와 페렌치 간에는 25년에 걸치는 오랜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12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쩌면 프로이드가 플리스와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초기의 정신분석을 세워나온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페렌치와의 이 1200통이 넘는 편지 교류가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동료이기도 한 페렌치로부터 프로이드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역사에 이 두 분의 어떤 교류 그리고 우정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1933년에 페렌치가 돌아갔을 때 프로이드가 이때 페렌치에 대한 헌사에서 정신분석이 페렌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교류에서의 긴장도 있었지만 페렌치가 정신분석에 끼친 영향을 프로이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페렌치의 어떤 적극적인 기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생기면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페렌치는 부당하게 잊혀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선 이분의 어쩌면 복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지면서 정신분석학계에서의 페렌치의 정당한 위치가 회복되고 있고 그분의 혁신적인 생각 중에 많은 것들이 여러 학파에 현대 여러 학파에 의해서 현대 학파뿐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정신분석학계에 어떤 정서를 중심으로 한 관계적인 정신분석을 추구하는 여러 학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우선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하자면 존스나 링맨, 로하임, 발린트, 그로텍 같은 분이 있고 그래서 페렌치의 어떤 스스로 페렌치로부터 분석을 받거나 배운 많은 분들이 있었죠. 여기에 발린테나 위니카시나 마수드 칸, 코훗, 모델 같은 많은 분석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페렌치가 추구했던 중요한 정신분석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살펴본다면 정신분석에서 어쩌면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앱스티넌스, 절제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절제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에서 페렌치는 좀 더 적극적인 정신분석을 주장했습니다. 그 점에서 어떤 이분이 추구했던 적극적인 어떤 정신분석 기법들 개발이 궁극적으로
프로이드의 어떤 절제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임상 태도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분이 역사적으로 잊혀져 왔었던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인데 페렌치는 클리니컬 엠퍼티를 강조해 임상적인 공감, 정신분석에서의 공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석 과정에서 임상적인 상호 교류 속에서 분석가의 공감적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입을 할 때 피분석가의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인 경험에 반응하는 이러한 인터벤션. 그래서 피분석가 가지는 주관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분석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임상적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적인 공감, 특히 empathic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코웃의 어떤 자기 심리학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분은 트로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외상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confusion of tongue이라고 하는 confusion of tongues라고 하는데 언어의 혼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섹슈얼 seduction, 성적 유혹 이론과 맞닿아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 언어와 어른의 언어, 아이들이 느끼는 성적인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타시와 어른이 생각하는 어른의 언어 속에서의 성적인 행위나 성적인 생각이나 성적인 느낌, 판타시는 전혀 다른 것인데 여기에 혼란이 생겨서 이 부분이 결국은 시덕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아 시절에 초기에 많은 뉴로시스 환자들의 히스토리 속에서는 중요한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적 유혹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시덕션 티어리가 초기에 프로이드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이드는 나중에 판타시 티어리 쪽으로 갔죠. 이건 아이들의 환상인 경우들이 더욱 많다고 봄으로써 실제 외상 측면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했다는 그런 비난을 프로이드가 지금도 일부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판타시 이론은 정신분석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친 또 이론이기도 하죠. 여기서 큰 다툼이 있는데 여기서 페렌치가 얘기했던 어떤 언어의 혼란이라고 confusion of tongues라고 하는 이 이론 속에 왜 이런 첨예한 갈등들이 생겼는가에 대한 그 원인 분석으로서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가 보통 어른들과 아이들 간에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섹슈얼리티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섹슈얼리티가 다른데 아이들의 몸짓을 보고 어른은 아이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혼란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섹슈얼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동들에게 적용할 때는 센슈얼이라는 표현, 감각적인, 그래서 섹슈얼 세티스팩션이라는 말 자체가 성적 만족이라고 하는 게 어른들의 용어로서 성적 만족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는 센슈얼 세티스팩션, 감각적인 만족이다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신분석학자들이 쓰는 용어 자체도 혼란은 우리 스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건출입 같은 부분은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인 건출입이 센슈얼이라는 표현, 감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임상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크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은 그냥 아이 입장에서의 어떤 감각적인 만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가 이런 것을 이게 섹슈얼한 것이라고, 어른의 생각하는 성적인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아이를 야단치게 되고 혼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잘못 이해하면서 어른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이게 어떤 유혹자적인 입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 간에 다른 세계에 있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신경증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페렌치의 이해, 페렌치가 이 언어의 혼란이라고 봤던 이 부분은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페렌치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분은 많은 사람들을 직접 분석하셨고 그리고 또 가르쳤고 많은 논문을 쓰셨는데, 프로이드가 정통적인 정신분석을 세우면서 지적인 작업의 중요성을 아주 잘 발달시켰다고 한다면 정서적인 요소들의 중요성,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주창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적인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페렌치, 이 두 분의 작업은 공동 작업이었다고 보이고, 정신분석이 현재의 정신분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어느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설 수 없었고, 이 두 분의 이론이 서로 만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하고, 거기 또 새로운 이론이 서로 어떤 면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여요. 어쩔 때는 어떤 지적인 인사이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되지만, 어떤 때는 또 리레이셔널한 쪽에 또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인트로사이킥한 것과 인트로사이킥한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것, 그러니까 1인 사이칼러지로부터 2인 사이칼러지. 어떤 학자들은 단순하게 1인 심리학에서 2인 심리학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관계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또 제3의 어떤 영역이 발생한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을 조금 더, 한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관계가 A와 B가 만나면서 이 변증법적인 제3의 어떤 인사이트도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동적인 그리고 상호 관계적인 이론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도록 하는데, 현대에 와서 여러 관계적인 이론들이 합쳐져서 리레이셔널 티어리라고 관계 이론이 발전하고 인터서브젝티브 티어리가 발전하는데, 여기에 원류가 됐던 대상관계 이론이나 또는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시스,
미국적인 대인 관계 정신분석, 영국에서 발생한 영국에서 크게 발전한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는 또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현대 정신분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이론 속에는 페렌치의 초기 작업에서 개발했던 많은 좋은 인사이트들이 자양이 돼서 현대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의 본래 클래시컬한 이론들과 그 이후에 다른 여러 이론들이 발달시킨 이론들이 융합돼서 현대 정신분석이 이 두 가지 큰 저수지에서 나오는 관련들 그리고 이론들, 개념들이 합쳐져서 발전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프로이드와 페렌치 이 두 분의 공동 작업이 후학들을 통해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정신분석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페렌치를 우리가 그동안 잊혀진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현대 정신분석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큰 공로를 끼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